네,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죠.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요.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 있고요. 대통령은 당연히 재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원 통과할 때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원 통과만 놓고 보자고 해도 시장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의회 사이트인데요. 이 지니어스 액트의 그 현재 진행 상황을 보자면 인트로듀스 이제 발의가 됐고요. 패스 세네이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를 통과해야죠. 하원을 통과해야 되고 대통령이 제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법안이 발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원 통과했는데 시장이 완전 뜨겁게 반응하고 있어요. 자,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긴 법안인지 상원 통과 법안의 이제 완성된 내용을 지금 많이들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려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법안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의회 사이트에서 갖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일단 정의가 있거든요. 섹션 2가 정의예요. 거기에 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핵심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통화, 그러니까 법정 화폐, 예금 아니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정부가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증권이 아니다는 얘기는 이자 지급 금지. 어떠한 증권, 그러니까 어떤 증서를 들고 있을 때, 그 자산을 들고 있을 때 이에 해당하는 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면 그 제3자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증권이잖아요. 증권성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 그런데 증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자 지급이 금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통화나 예금이 아니다라는 부분 정부 책임을 안 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CBDC 논의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바이든 정부 때. 그때 CBDC 논의가 이루어질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야, CBDC 되냐 안 되냐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어쨌든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디지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맞닥뜨려서 CBDC가 작동을 안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만약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연준이 다 책임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달러라고 하는 게 기축통화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통화로 쓰이잖아요. 야, 이거 달러에 대해서 만약 시비 드시면 연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천재지변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해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물론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았지만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왜? 야, 이거 법정 통화 아니야. 예금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질 필요 없고요. 연준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 섹션 4가 핵심입니다. 이 법안에요. 결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발행 요건 할 때 발행 기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핵심이 뭐냐? 자, 바로 준비금 요건입니다. 1대1로 준비금을 유지해라라는 거거든요. 식별 가능한 준비금을 최소 1대1, 그러니까 1대1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준비금 뭐냐? 안전자산으로 구성돼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 예금, 그리고 단기 국채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국채엄 또는 채권인데 자녀 만기가 93일 이하인 경우 3개월 이하죠. 또는 자녀 만기가 93일 이하로 발행된 경우 단기 국채나 만기가 93일 이내인 그러니까 짧은 거죠. 그런 국채로만 된다. 준비금 요건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국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강조하는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강조하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미국 국채의 수요처가 새로 생기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섹션 4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 부분에 있어서요. 이거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법정 통화 아니야. 달러 예금도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그게 핵심이 뭐냐라면 결제 스테이블 코인 이름에 미국 정부 등의 용어를 쓰면 USG면 US 가버먼트죠. 등 미국 정부와 관련된 용어의 조합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야, 미국 정부 책임 없어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만 보자면요.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부담이 없어요. 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연준이 직접 책임질 필요가 없고요. 그 담보 자산에 대한 책임만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된 통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약어는 여기 아마 미국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A항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연동은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 이런 용어를 직접 쓰면 안 되고 달러 연동은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지니어스 액트에 보자면 미국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발행 요건에 11번 항목에 보자면요. 이자 지급 금지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형태의 이자 또는 수익 또 결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국채 수요처를 늘리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어차피 은행으로 갈 예금, 그래서 은행이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수요를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오면서 실제적으로 그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옮겨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에서 돈 빠져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 지급 금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 각국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은 어떨까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발행 규모가 확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라는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지금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3.5%인가 이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확실해지면 페이팔도 그 이자를 주지 않겠죠. 주지 못하겠죠. 그러면 대신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 인센티브가 뭘까?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생태계에서 뭔가 뭐 할인 혜택이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혜택을 줄 거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테이블 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러니까 투자자가 여러 가지 그 불편함 그리고 귀찮음을 최소화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뭔가 새로운 자신들의 이제 예금 상품을 연계한 뭔가를 내놓아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를 땡기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이자 지급은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행 요건에 보자면 12번째 보자면 Non-Financial Service Public Company, 그러니까 비은행 상장사인 거예요. 비은행 상장사.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금지했어요. 뭘 금지했냐? 스테이블 코인 인증 검토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이 없는 한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 빅테크 관련해서 그러니까 non-financial 기관이에요. 비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보자면요. 스테이블 코인 원칙적으로 보자면 안 돼. 근데 언제는 가능하냐? 스테이블 코인 인증 검토 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의결이 없으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하게 허용한 건 아니고 인증검토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로비의 나라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잘 해가지고 로비하면서 발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약간 민주당 쪽에서 주로 주장해서 넣은 내용인데 이걸 음모론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월가와 친했잖아요.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월가의 금융자본의 세력이 약화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을 넣었다. 빅테크가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 있지 않도록 약간 조항을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음모론적으로 야, 이 민주당이 월가 세력하고 짬짬이를 했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네. 데이터에서 얻은 비공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데이터 사용 제한을 준수할 것이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빅테크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데이터 정보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금융 데이터까지 합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빅테크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은행이 갖고 있는 개인들의 금융 정보가 어떻게 보자면 은행들의 경쟁력의 핵심인 거고 빅테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금융 정보가 아닌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뭔가 뭐 SNS 활동 어떻게 한다던가 주로 뭐 어떤 사이트를 검색한다던가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인데 빅테크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금융 정보와 비금융 정보가 합쳐져서 이걸 빅테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요.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데이터 사용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쓰면 안 돼. 이거. 광고 또는 기타 콘텐츠를 타겟팅 개인화 또는 순위를 매긴 데 사용. 아마도 이거 만약에 빅테크가 금융 정보까지 가져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받는 그 타겟팅 광고요. 더 심해질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싶은 그런 광고들 저한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요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런 금융 정보를 가지고 제3자한테 판매하거나 팔면 안 된다는 거고요. 팔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비계열사가 공유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프라이버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두긴 했는데 어쨌든 빅테크는 이걸 할 것 같고요. 뭔가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굉장한 약간 여러 가지 구멍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은 금융 정보를 저는 활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법적으로는 이렇게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원을 통과한 법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중요한 요건 중에 일단 1:1 담보금 구성, 말씀드린 대로 단기 달러 예금,
단기 국채로 구성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자 지급은 명확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뭔가 은행이 아닌 다른 그 회사들이 은행 역할을 하는 걸 이걸 어떻게 보자. 이게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빨리 이쪽 비금융기관의 힘이 커지는 걸 좀 막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자 지급 금지를 명시했고요. 빅테크가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부분에 대한 우려 사항을 담아서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라고 이 지니어스 액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원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이렇게 큰 틀로 해서 아마 법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하원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 또 이거 법안을 가지고 막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거 하원을 통과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하고 요거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8월까지 마치는 겁니다. 8월에 이제 미국 의회도 휴가에 들어가거든요. 여름휴가 미국 사람들 진짜 길게 놉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8월 휴회 전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처리한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밀고 있다라고 봐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하게 이게 뭔가 투자자 편의를 높이고 뭔가 통화의 고속도를 놓겠다라는 측면보다는 미국의 재정 적자 관리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정부가 미네.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네. 재무부가 추산한 게 28년 기준으로 2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죠.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바로 서클입니다. USDC 발행사요. 그러니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죠. 31달러에 IPO 했거든요. 첫날 샀으면 아마 이제 IPO 가격에 못 살 거고 한 60달러 정도에 샀었을 것 같아요. 근데 60달러도 야, 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계속 올라가지고요.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는 장중 300달러를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상승폭을 줄여가지고요. 260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31달러, 260달러. 60달러에서만 샀다도 4배. 아이고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이 서클 같은 경우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대. 미국 정부가 밀고 있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투자할 게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몰리면서 일종의 이 서클에 대한 이 주가 상승은 버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다 여기로 밀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DYOR 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이분 이제 텔레그램 채널 가시면 이제 뭐 블로그도 연결돼 있고요.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 서클 코인베이스보다 손익비 좋은 종목 로빈후드 알리바마 이렇게 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한번 서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고평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고평가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거 참조 부탁드린다면서요. 참조 부탁드리려고 갖고 와봤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서클 주가는 내러티브로 움직이니까 하지만 요렇게 실적은 요렇고요. 다른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DYOR님의 글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서클이 왜 약간 한계가 있냐,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냐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매출 성장 제한입니다. 자, 서클의 매출을 결정짓는 것.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매출을 많이 발생시킨다. 매출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네. 발행량이 늘어야죠. USDC 발행량이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매출 통해 가지고 돈을 받는데 이 돈을 버는 구조가 뭐예요? 네. 그 담보금을 들고 온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잖아요. 그럼 그 국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클이 돈을 얼마나 잘 버냐라는 건 서클이 얼마나 많은 USDC를 발행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그 이자율이 얼마나 높냐. 에 따라서 서클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자율 같은 경우에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올릴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클이 만약에 발행량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 발행량에서 얻는 이자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발행량이 늘어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커진다며. 이 문제가 뭐냐면 발행량이 서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론 그 SVB 사태 터지고 나서 급감했다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최근 보시면 약간 정체 상황이에요. 이게 대충 발행량이 610억 달러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진다며 왜 정체지? 라고 보시면요. USDT 보시면 FTX 사태 나면서 이렇게 발행량이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보자면 아까 서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정체거든요. 610억 달러에서. 그런데 테더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60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클 같은 경우에는 야, 앞으로 금리도 내려간다니까 이자 수익은 적어질 텐데 그럼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생각보다 안 늘어나는데 매출 성장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수익성 개선 제한입니다. 야,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거 대동강 물장사 아니야? 일단 이거 뭔가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고 하는 이 위치만 뭐 플랫폼만 선점하고 나면 그냥 발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들고 오고 그러면 그냥 발행을 해주고 발행할 때 그 수수료 나가죠. 게다가 그 담보금을 가지고 국채 사면 거기서 이자도 나오고 야 이거 땅 찍고 헤엄치기 장사 아니야? 실제로 테더 같은 경우에는 블랙락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지난해 뭐 블랙락이 직원이 몇만 명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테더는 100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돈은 더 잘 벌고 있어요. 대동강 물장사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게 USDC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20%밖에 안 돼요. 오퍼레이션 프로핏 마진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20% 미만이에요. 에? 대동강 물장 사면은 야 이거 영업이익률이 엔비디아도 잘 나갈 때 막 70% 영업이익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뭔가 그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낮지? 물론 제조업 기준으로 보자면 높습니다만은 이거 뭔가 고정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낮을까를 보자면 서클은 관련 매출의 50%를 절반을 코인베이스의 유통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자, USDT가 유통되는 건 그 코인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USDT를 자신들의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주요 거래 페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USDT가 따로 뭔가 우리 것 좀 유통해줘 라고 돈을 주지 않았어요. 왜? 투자자들이 원하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원래 옛날에는 그 마운트 곡스 시절만 해도 알트코인을 살려면 비트코인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코인의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무상했던 게 바로 USDT였고 시장에서 보니까 야 일단은 요거를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직접 알트를 사는 것보다 요거를 일단 비트코인을 가지고 USDT로 바꾼 다음에 어때 가격이 그때는 이제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알트를 사니까 더 편해라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 거래의 대부분이 다 USDT 페어가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통수수료를 따로 안 줬어요. 그런데 USDC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파고 들어야 되는데 야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 USDT가 있는데 굳이 USDC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글로벌 거래소에서 USDC 페어를 그닥 뭐 많이 상장해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거래량이 많아야지 깡패거든요. 그런데 USDT 페어는 거래량이 많은데 USDC 페어는 거래량이 별로 안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USDC로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클이 선택한 건 뭐냐? 코인베이스와 협약을 맺고서 코인베이스 너네가 USDC를 적극적으로 유통시켜주면 우리가 수수료로 절반을 줄게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USDT가 장악한 시장을 이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거 재계약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 어쨌든 절반을 코인베이스의 유통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경쟁 심합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뭐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이제는 테더랑만 싸웠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테더랑 싸워야 되고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다 이제 빨대먹겠다고 USD1까지 나왔어. 트럼프 패밀리가 미는. 그리고 이제 이른바 금융사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페이팔 들어왔고요. JP 모건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실험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빅테크가 더 무서워. 메타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아마존 하고 있다라고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이제 모든 걸 X를 슈퍼앱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지는 건 좋은데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이게 DYOR님이 계산해봤습니다. 200달러 기준으로 펄을 계산해봤더니 25년 그 수익성 기준으로 해봤더니요 386배예요. 이게 서클에 지금 그 재무제표거든요. 얼마를 벌었나? 이걸 제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1억 5,600만 달러예요. 그 24년 기준 에비타 이거 이제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해서 주로 기업의 수익성을 보는 지표입니다. 왜 애널리스트들이 에비타 마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에비타가 지금 현재 24년 기준으로 2억 8,500만 달러예요. 영업이익 얼마나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었냐가 2억 8,500만 달러예요. 자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순이익이 6,500만 달러고 25년 1분기 기준 에비타가 1억 2,2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24년 전체로 2억 8,500만 벌었는데 25년 1분기에만 1억 2,200만 벌었어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4하면 대충 한 24년보다는 에비타가 거의 뭐 한 5억 달러 정도로 24년보다는 훨씬 더 25년 성과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DYOR님이 계산해봤더니 200달러 기준으로도 펄을 계산해봤더니 386배. 지금 현재 260달러니까 퍼가 한 500배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앞으로 독점적이고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500배의 펄을 설명을 할 수가 있나. 아무튼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비싸요. 주가가 비싸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네, 주가는 내러티브로 가는 거죠. 언제 수익 실적으로 갔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자면 지금 현재 USDC가
이제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랠리를 펼치는 것 같고요. 이 랠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겠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밸류에이션은 좀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서클의 한계를. 그러면서 DYOR님이 제시한 건 뭐냐면요. 야, 요거 말고 뭔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확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DYOR은 로빈후드를 뽑았습니다. 왜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진다. 이거는 크립토 시장 확대와도 연결된 거고요. 실제로 로빈후드가 USDG라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코인, 주식, 옵션 거래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주로 코인만 하고 있다고 하면 로빈후드는 주식이 기본이긴 한데 우리로 치자면 뭐 키움증권 약간 이런 느낌 개미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주식 코인도 하고 주식 옵션 거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더리움 L2 회사와 RWA 등 다양한 코인 관련 신사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4월 7일 관세 발표 이후에 거의 저점 찍었다가요. 최근일까지 보자면 주가를 보자면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가 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까 USDC 그 유통 수수료의 절반을 챙겨 먹고 있고 코인 시장을 약간 거의 선도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합법적인 이 플랫폼 코인베이스도 고려 대상이지만 코인베이스보다는 로빈후드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DYOR님은 전통 자산 거래,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하던 고객에게 코인 거래를 유도하는 거. 야, 주식 거래만 했는데 로빈후드가 고객님 한번 코인도 해보세요 라고 꼬시는 게 코인만 거래하던 고객에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코인 거래하던 고객에게 주식도 해봐 라고 유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한 사람한테 야 코인 좀 해보지? 라고 꼬시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로빈후드가 더 확장성이 있다라고 DYOR님 판단하시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각자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재밌게 나왔던 게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왜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렇게 커지잖아. 그러면 약간 이 패권, 통합 패권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와 대항할 수 있는 건 지금 뭐예요? 위안화죠, 위안화.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나오지 않겠어? 물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 DCP라 그러죠. 디지털 위안. 그러니까 CBDC 개념으로 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를 지금 현재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 CBDC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중국도 더 이상 이 CBDC 고집하다가는 이 판에서 제껴질 수가 있으니까 중국도 결국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쪽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곳, 그게 바로 알리바바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알리바바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다만 가시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주가 흐름만 놓고 보자도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알리바바 엔트그룹이 홍콩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그룹이 열심히 지켜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침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CBDC 쪽으로 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트렌드를 보니까 CBD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도 확장성, 지금 저 달러가 저러고 치고 나오고 있으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마침 때마침 인민일보 산하 증권 15가요.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위안화 국제를 가속화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다라면서 중국의 관영지가, 이 관영지는 결국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중국도 스테이블 코인 해야 돼 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관련주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알리바바가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죠.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서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요. 네이버 증권 항목, 주식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이 국내 주식을 클릭하면 이 테마별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테마주의 주가 흐름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를 또 따로 테마로 묶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어제 종가입니다. 위메이드가 27%. 카카오페이가 15% 올랐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많이 올랐고요. 이게 오늘 오전 11시 현재로 보니까 넥서스가 9.98% 올랐고요. 더즌이 8.6%, 미투원이 6.94%. 카카오페이는 제로로 나오죠. 네, 카카오페이는 거래 정지됐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자면 넥서스가 바로 이 장영국 대표가 지금 위메이드에 나와서 회사를 옮긴 곳입니다. 1호 원화 스테이블 코인 KRWX를 발행하겠다
라고 하면서 넥서스가 23일 날 상한가를 갔었고요. 지금 현재 엄청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미투온도 왜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지 모르겠는데 미투온의 게임 플랫폼에서 USDC와 스왑이 된대요. 그래서 약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약간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역시나 위메이드 메인넷에 스테이블 코인 USDE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약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뭔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실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내러티브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 커질 것 같아. 게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잖아요. 때문에 내러티브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게 뭔가 내러티브가 꺾일 때까지 이렇게 한번 뭔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주가 흐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언제 꺾일지 알 수 없다는 거. 그런 점이 이제 조금 투자의 어려움인 거고요. 제가 국장도 마찬가지인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매매하는 겁니다. 적당히 먹고 나와야지 되는 시장이지 존버를 하면 이게 내러티브 꺼지면 이게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약간 그나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니라고 하면 그나마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건 결국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야? 카카오, 네이버죠.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쓰느냐라고 봤을 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장사로 해서 돈을 벌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야 돼요. 그럼 발행량이 늘는다는 얘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망을 장악하고 카카오페이 망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잘하면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뭐냐면 이게 라인과 결합되고 하면은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결제가 이게 달러를 거치고 환전하고 이런 움직임을 거치거든요. 근데 라인과 뭔가 슈퍼앱을 연결해가지고 원화 스테이블 연결을 통해서 결제를 뭔가 손쉽게 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해외에서 케이팝 굿즈를 구매할 때도 이런 식으로 원화 스테이블 결제를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확장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페이 관련된 카카오페이라는 자회사가 따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실질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다 합쳐져 있으니까 그냥 네이버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돈을 버냐? 이렇게 실제 수익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쓰는 사람이 많아야지 성공할 텐데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인데 그나마 지금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 카카오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제 코인러 분들에게 안타까운 점은 모든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국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는 유동성이 안 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코인이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이 뭔가 들썩들썩 해야 되거든요.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약간의 아쉬운 점이라서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수혜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하고 움직임이 될지 그거는 모든 투자 판단과 일단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인데요. 저는 어쨌든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장이든 코인이든 투자의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자.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투자한 그 시장 자체가 좋을 때 돈을 법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내가 잘해서 돈 버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이 때문에 요즘 이제 국장이 워낙 분위기 좋으니까 코인만 관심 두지 마시고 국장에도 관심을 두시면서 투자에 한계를 두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